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2부는요.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명품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죠. 또 이 목요일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위원님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는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유소는 노란톡과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린 오늘의 위원님 어떤 분인지 함께 보시죠. 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제해드릴 튼튼 주식 이지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1부에서 2부에는 이런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하고 예고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2부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또 바로 좀 강의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는지 궁금한데 위원님 오늘 강의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볼 건데 시장이 분기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일단은 시장의 반등에 대한 질을 보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이제 우려감, 악재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결국 이제 이런 외국인들의 반응에 따라서 섹터별 등락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시장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시장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3일간 반등 나고 오늘은 다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시장이 이제 반등을 나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러왔던 악재가 뭐냐라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고요. 또 한 가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결국 이 경기가 지금 정점론이 아닌가라는 우려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겹치면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탈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이 뭔가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저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좀 하락을 했지만 지난 3일간 월화수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그 반등이 나왔던 배경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이 어떻게 감소했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테이퍼링은 지금 현재 잭슨홀 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연준 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테이퍼링보다는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감소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자제되는 움직임이고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하락은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을 줬고 코스피 시장도 낙폭이 금리 인상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 말은 시장의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엔 이제 이 심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좌우했고 그럼 그 심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떤 지표나 펀더멘탈보다는 우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려감이 증시를 휩쓰는데 사실 이 우려감이 증시를 휩쓰는 공포심이 가장 큰 공포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내렸는데 그러면 뭔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래도 이 심리를 누르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좀 높일 수 있는 뭔가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뭔가가 첫 번째가 화이자 이제 백신이 정책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뭐 임시 승인 받고 사용하든 정책 승인을 받고 사용하든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크게 다른 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제 심리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은 시장의 우려감에 대해서 내려왔다라면 결국은 이 백신에 대한 정책 승인이 뭔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다라는 거고 또한 이제 정책 승인이 되면 이걸 이제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지금 이제 당장 나온 얘기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다음에 강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겠다는 건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감을 좀 잠재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심리거든요. 심리는 전날까지 튤립 한 송이가 1,500만 원도 하다가 그 다음날 1,000원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위험 자산을 손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시장 심리 개선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다시 이제 높여가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데, 중국도 이제 여기에 일조를 좀 했죠. 그동안 이제 규제 관련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믿을 수 있든 어떤 간에 중국이, 어제였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환자 수 0명을 기록했다고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걸 이제 우리가 진실로 믿지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다시 봉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해서 이걸 어느 정도 또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일단 안정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소폭 감소하면서 시장이 이번 주에 그나마 반등권에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또 하나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의 우려감은 사실 규제 관련 리스크 때문에 파묻혔다가 이제 오히려 더 크게 확대가 돼버렸는데, 중국이 이제 7월 5일날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중국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씩 부각이 되었는데, 규제 관련 리스크라는 이제 폭탄이 떨어지면서 뭐 플랫폼이나 사교육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여기에 7월달 중국이 생산 관련된 지표나 소비 관련된 지표가 모두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수렁을 빠졌고, 이걸 보면서 이제 뭡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중국과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이제 일었는데, 반면에 이제 중국은 오히려 주가 지금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규제 관련 리스크로 전 세계 증시를 아주 소용돌이로 몰아놓고 본인은 막상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규제 관련 리스크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 드렸지만, 과거의 중국 사례를 보면 절대 한 달 이상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수십 번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기업도 용납하지 않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도 봤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최대 보험회사 하루 만에 없어졌잖아요. 수십조 원 달하는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하루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규제 관련 리스크가 많이 나는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렸지만 이 규제 관련 리스크에는 절대적인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도 절대 생산과 관련된 기업이나 혹은 수출과 관련된 기업을 아주 심각하게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소비나 혹은 내수와 관련된 종목인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여실히 나왔고, 그래서 규제 관련 리스크는 짧고 굵게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중국 시장을 좀 보는 부분은 뭐냐면, 한 가지, 오히려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죠. 그건 뭐냐면 경기 부양 정책이 제 생각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어떤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악재도 정책에 의해서 나오고 호재도 정책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중국이 한번 이제 기업들을 그런 상태로 몰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단건책을 제시할 시점이 이제 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중국이 개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중에 이제 돈을 공급할 수 있는 지난달의 지준율 인하와 함께 대인 이번 달에 개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반대되는 조치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경기 부양 정책도 몇 가지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중국은 완연하게 이제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책에 의해서 악재가 나오고 정책에 의해서 뭡니까? 또다시 호재가 나오는 시기가 돌아왔던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가졌다는 두 가지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중국 관련된 우려감인데, 결국 중국은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빠져나오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정식 승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연하게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지난주와 이번 주 최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깊게 말을 하지 않지만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슴속에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주 들어오면 왠지 시장이 좀 많이 꺾일 것 같은 뉴스가 나와도 웬만해서 잘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결국 이 심리에 의해서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어떤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바로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경기 둔화 우려감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시장의 정신을 질렀던 게 경기 둔화의 우려감과 하나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감이 아니고 현실이고 테이퍼링을 설마 미국이 주식 참여,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해서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결국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증시의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파월 의장이 노리는 것도 받아들이는 증시의 반응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테이퍼링은 우려감이 나올 때가 증시에 가장 많이 반영이 되고요. 실제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기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인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으로 증시가 한 5% 정도 내리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 막상 시작되면 증시가 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우연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한 5% 내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게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인데 결국 이제 5% 정도 내렸는데 제가 이제 약간 단기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반등이 나올 때 어떤 내용이 많이 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좋은 포인트인데 잭슨 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좀 뒤로 미루지 않겠냐라는 뉘앙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만약에 잭슨 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미루는 뉘앙스를 준다면 거꾸로 해석하면 그건 경기가 안 좋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또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 장기 국채금리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또 몇 달간 또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경기가 좋다, 충분히 할만하다. 단 뭐 9월, 10월 달 강성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던 그런 조기 테이퍼링은 하지 않는다. 테이퍼링은 12월이나 내년 초에 시장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하겠다라는 발언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베스트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영향을 받아서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하루 이틀 하락할 수 있겠죠. 대신에 그 하루 이틀 하락한 이유에는 뭡니까? 시장이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이 노리는 점은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테이퍼링이 갈 수 있는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수많은 시기 중에 하필 화이자 백신 승인이 이번 주에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나왔을까요? 라고 본다면 결국은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 1년의 과정에서 이런 테이퍼링 앞두고 이전에 시장에 대한 악재를 뭡니까? 줄여놓겠다라는 하나의 의도가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백신을 정식 승인했고 그 뉴스가 지금 나왔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뭐다? 테이퍼링은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받아들인 건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이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옐런이라는 재무장관이 역시 예전에 연준 의장을 했기 때문에 파월과 상당히 손발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성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지난 7월 달 이후부터는 계속 2달 동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파월이 나와서 이걸 잠재우면 완벽한 이제 시나리오는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을 넣으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을 줄이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줄이고 그럼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수순이 1년의 과정들 보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뭐 잭슨 홀 미팅이 뭐 심포지엄에서 그 여러 나라 국가들 관련자들 다 모아놓고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뭐 우리가 언제 테이퍼링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 결국 뉘앙스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잭슨 홀 미팅이라는 게 각 연준 위원들이 모여 있고 또 글로벌하게 경제 관련된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딱 있는 그 자리에서 파월이 과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어려워요. 경기가 지금 둔화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자신감 있게 얘기하겠죠. 미국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극복을 잘했고 지금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서 테이퍼링은 정해질 수순에 따라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시점에 하겠다. 이런 멘트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잭슨 홀 미팅에서 어떤 큰 악재나 시장에 충격을 주는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테이퍼링이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받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저로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악재들이 그렇게 본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우리 시장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지금 현재 내려오는 과정을 좀 보면
코스피 지수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 알고 계신 것처럼 8월 달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급락을 했고요. 이 급락이 나온 이후에 또다시 시장은 반등을 주는 영역권에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 아래쪽에 그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9일 이상 지금 거의 10일 가까이 연속으로 급락을 해버렸는데 밑에 아래쪽에 거래량이 작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상이나 어떤 특정 이슈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우려감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매도가 강해서 정말 이거는 매도를 끌고 내려가는 장이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매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매수 출처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호가 공부에 의해서 거래량도 없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반등 나올 때 거래량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왜 작을까요? 내려올 때 자체가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 호가 공부에 의해서 올라갈 때도 반등의 각은 좀 있는데 여전히 거래량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냐면 시장에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말이죠. 시장에 매수 주체가 없다는 말이고 적어도 우리가 저점을 형성하고 뭔가 분기점을 형성하고 시장의 변곡을 형성하려면 파는 쪽도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고 사는 쪽도 그걸 굉장히 받아준 쪽도 많이 나와서 서로 손바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점에 사서 물려있던 사람은 포기하고 다시 물량을 던지고 그 물량을 저점에서 받아가는 쪽은 받으면서 손바뀜이 나오면서 뭡니까? 우리가 생각, 그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고점에 위쪽에 쌓이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내려올 때도 매물이 없고 올라갈 때도 매물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유의 시장은 사실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지금은 이제 그 드문 경우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전략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이런 드문 매수도 매도도 약한 이런 드문 현상에서는 굉장히 시장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작년처럼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매매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라는 급락을 겪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유동성, 그 이후에 유입된 유동성의 힘으로 사실 섹터별로 ETF에 들어와서 ETF가 바스켓으로 통째로 다 사주니 사실 우리가 별로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얘기하던 2차전지를 사면 물론 좋은 종목을 사면 두세 배 올랐겠지만 안 좋은 종목을 사도 40~50%는 올라가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뭘 사도 되는 장이 작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절대 그런 장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런 유동성 자체가 이제 증시에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테이퍼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결국 이 유동성의 축소가 스스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런 땅 짚고 헤엄치는 시대는 좀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굉장히 고달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수익도 제대로 못 나신 분들이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거 허다하죠. 지금 1월 달에 왜냐하면 대부분 1월 달에 고점을 칠 때 IT나 고점을 치는 자동차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지금 계속 쥐고 있었는데 보통은 행보 구간 지나고 유동성장이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급락이 나오면서 불과 한 일주일 상간에 반도체 관련 IT 종목들이 30% 이상 급락을 하면서 그 전에 손실과 이번에 손실 합치면 계좌가 50% 날아가는 거는 뭐 누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매수의 주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조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그나마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수급을 보면 몇 부분의 섹터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매수 기조로 좀 바뀌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굉장히 소량이죠. 근데 이제 IT 쪽에 대한 매도가 이번 주 들어와서 한 2,800억, 2,900억 정도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 무지막지한 매도 물량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랬죠. 그래서 IT에 대한 매도 물량은 상당히 줄었는데 반면에 다른 종목에 대한 매집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물량이 많지 않고 소량으로 저가 매수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크게 뭐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결국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을 제외하고 올라서 그러면 반등이 나왔던 기간에서의 외국인들 매수가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하락을 겪으면서 어디가 주도주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디가 리스크가 클까라는 부분은 조금씩 윤곽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섹터들은 잘 갈 수 있어라는 섹터가 이만큼 있고 이 섹터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라는 섹터가 있으면 이제 위험하다는 쪽은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대신에 여기 잘 갈 거라는 섹터 안에서 과연 어디가 더 똘똘하게 갈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잣대를 재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업종별 등락이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월화수 3일간 반등이 나왔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은 지난 1, 2주간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할 때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들 패가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많이 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량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10일 정도 하락하면 거래량이 좀 쌓여야 분석이 좀 되는데 이번에는 매물이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쪽에서 분석은 제가 봤을 때 신뢰도가 지난 급락 때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상승할 때 거래량과 업종별 등락을 보면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보면 등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이나 기계나 건설 같은 섹터들은 한 6% 내외 상승을 했거든요. 6% 내외 상승을 했고 IT나 반도체 경기 관련주에서 조금 미진한 쪽은 한 3% 반등. 그러니까 딱 보면 절반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건설 쪽이 지난 월화수 3일간 반등해서 6.45% 상승했고요. 기계가 6%, 철강도 5.89 거의 6% 상승. 그러면 지금 그 경기 관련돼 있는 기초 섹터들에서 메이저들은 거의 6% 상승을 했고, 뭐 운송 장비도 한 4.5,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들이 한 5%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IT 쪽은 지난 그 2주간의 급락을 거의 제일 이끌어냈던 주력이고 주범이고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보통 우리가 V자형 반등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가장 하락이 컸던 종목이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게 V자형 반등 형태인데, 근데 아쉽지만 지금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월화수 반등에서 보시면은 3% 반등이 나왔습니다. 3.16%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경기 관련되어 있는 철강이나 기계, 뭐 건설 이쪽이 6%대 반등. 그 급락을 이끌었던 IT 종목은 3%대 반등. 그러니까 반등률이 딱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뭐냐면 이 시장이 그렇게 V자형 반등으로 바로 나오지는 않겠다는 것과 하락의 주범이 상승의 주범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뭔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등락률을 이번 반등률을 좀 본다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뭐냐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보통 대한투자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버틸 수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그게 이번에 보시면 뭡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많이 몰렸고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어떤 호재를 붙여서라도 그쪽으로 등락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나왔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카카오뱅크 같은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굉장히 고평가 영역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대로 시장이 어려우니까 대형 투자로 위쪽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IT에서는 특이하게 반도체는 급락을 할 때 뭡니까? 2차 전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상당히 전방 산업도 상승을 하거나 뭐 이슈가 없어도 LG학 이런 이슈에 있었던 종목을 빼면 삼성 SDI나 보시면 상승을 하고 특히 2차 전지 소재와 관련 종목들은 거의 다 신고가를 경신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이 하락했을 때 하락하는 구간에서 대한투자가 되었던 뭐 카카오뱅크나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는 일단은 시장의 상승 기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을 다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장이 오늘 잠깐 조금 주춤했지만 반등 기조를 이어가면 일단 이쪽 세 섹터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접근하는 건 좋지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투자로 들어갔던 종목들은 시장이 상승할 때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지금은 이 대한투자 쪽으로 다시 개인투자부의 눈길을 돌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참 그 신기한 거는 눈길을 돌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눈길을 돌린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수급을 잠깐 보면 지난 8월 초에 급락을 했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집중적으로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쌍끌이 매수를 했고
이 쌍끌이 매수 이후에 이제 대한투자가 거의 끝났죠. 이번 주에 들어와가지고 수급이 바뀌었을 때 보면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8월 24, 25, 26일간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를 이어가죠. 그럼 결국 뭡니까? 이 시장이 급락하던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수익을 채웠던 쪽은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시 넘기고 있고, 그다음 급락에 또 저가 매수가 오는 거 발생됐던 섹터 쪽은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저점에서 조금씩 받아가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 매수의 특징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반등이 나오던 기간에서는 철강이나 기계나 이쪽 경기 관련된 섹터, 건설 쪽 이런 쪽이 6%대 반등, 그 밑에 소비재가 한 4, 5%대 반등 나왔고, 그다음 IT 종목이 절반 정도 되는 3%대 반등이 나왔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분석을 해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이 정리가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어느 쪽을 어느 정도 노리고 있다. 근데 외국인들이 경기 관련된 종목 쪽으로 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경기 관련된 종목과 완전히 끌어올릴까, 그런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쪽이 지금 현재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그 부분, 왜냐하면 결국 지금 잘 보시면 우리 시장을 누르는 악재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나 테이퍼링인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잦아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기 관련된 민감주나 이런 쪽은 상당히 좋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베팅은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을 실시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라는 전제는 경기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테이퍼링을 실시해도 경기 관련된 종목은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지사 선택을 할 때 경기 관련된 종목으로 가는 거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테이퍼링을 하든 안 하든 델타 비율 반에서 나오든 안 하든 어쨌든 경기 확장이라는 전체적인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IT 종목은 그동안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와야 볼장이 나오는데, 왜 IT 종목은 경기 관련된 종목의 절반밖에 못 올랐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 IT 종목은 성장주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테이퍼링을 하느냐,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고쳐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냐면 테이퍼링이 좀 미뤄진다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성장률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에 하겠다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나온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성장률은 유동성 축소라는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결국 IT 종목은 상승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상승의 뚜껑을 완전히 열지 않았을 때 어느 쪽으로 조금씩 스탠스를 취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IT에 대한 기대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번 하락의 주체가 반도체가 있는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나 우리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내렸는데, 이 IT 종목들이 그러면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절대 그냥 주저앉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주저앉지 않겠다는 의지가 뭡니까? 어제 바로 대만의 TSMC가 미국 시장 이제 개장 이후에 뭡니까? 제품 가격을 20%나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와버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글로벌 자금 이동에 의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내려앉으면 제가 봤을 때 어떤 대만의 TSMC를 할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표출을 한 거죠.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주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를 폭락시켜? 그러면 반도체 수요, 그 폭락의 원인이 뭡니까? 반도체 가격이 4분기에 가면 좀 내려올 수 있대. 그 말에 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타격받아요.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발끈한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독점적인데 그만큼 빠지는 것만큼 가격 올리면 되지. 가격 20%, 10%, 5% 빠진다는 논리인데 가격 인상은 20%를 불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4배를 더 불러버린 거죠. 가격 인하폭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정도로 이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는 관점이 뭐냐면, 제가 보는 그 TSMC 어제 행위를 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독점력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TSMC와 맞먹었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TSMC가 그런 가격 인상을 얘기했다? 그럼 삼성전자는 가만 손 놓고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치킨 게임을 벌려가지고 이 독점력을 확립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어제 20% 인상이라는 안을 들고 나왔다면 저는 조만간에 삼성전자도
뭔가 액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주영 부회장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만의 TSMC에 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어떤 액션이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이 IT 종목이 그냥 단순하게 성장주기 때문에 못 올라갈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양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치열하게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제가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작년까지는 우리가 눈치를 굉장히 쉽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가만히 있다가 외국이나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걔들은 추세적인 장에서는 추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가서 한 템포 늦게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지금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의 이런 상황들 놓고 외국이나 기관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니 여기 특히 외국인들은 자금을 넣었다 뺐다 대기만 했다 뺐다 대기만 했다 계속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ETF 자금을 이쪽으로 조금 몰아놨다가 실제로 매수는 안 하고 그대로 빼서 이쪽으로 놓고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조차도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한 모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수급을 우리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 수급을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8월 5일 이후에 굉장히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졌고, 특히 이제 8월 12, 13, 14 이게 12, 13 갈 때는 하루에 뭐 1,300만 주, 2,200만 주, 3,100만 주 한 달 이상 물량이 하루에 다 나와버렸다 그랬죠. 그러면서 매도를 했는데 어제 이제 매도 기조가 약간 마무리되고 줄면서 매수로 살짝 소폭 전환됐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다시 매도가 조금 나왔는데 뭐 이런 정도의 매도면 이제 정상적인 물량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 혹은 미국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지만 마찬가지지만 ETF 내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물량을 줄이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작년 8, 9, 10월 달에 본다면 그게 마무리되자마자 반도체 액티브 자금들이 확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그때는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쉽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TF 물량이 나갔을 때 그걸 받아주는 개별 액티브 물량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대한 IT 종목에 대한 접근은 V자형 반등을 노려서 저점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이나 이중 바닥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상황을 조금 더 보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급과 관련된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시장에 남아있는 이슈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급락을 했고 급락 위에 반등을 줬는데 과연 이 반등이 꺾여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반등은 지지를 받아서 뭐 이중 바닥이나 혹은 기간 조정 위에 상승을 들어갈 거냐 보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변수들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 변수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뭐 오늘 계속 뭐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이 잭슨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기 약재, 장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을 좀 고쳐야 되는 언급이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IT 종목들이 좀 밀리면 오히려 이제 그때 밀릴 때 특히 경기 관련돼 있는 소비재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바닥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감보다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테이퍼링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계속 과거에도 테이퍼링이 진행되어 왔는데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테이퍼링 우려감이 나올 때 시장 급락 한 5% 내외, 그리고 막상 테이퍼링이 일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4배 정도, 4배에서 5배 이상 올라갑니다. 평균 20에서 26%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테이퍼링 우려감이 나왔을 때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고, 경기가 좋은데 테이퍼링 때문에 우발적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저점이죠.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죠. 근데 뭘 사야 될까요? 그 상황에서 테이퍼링 때문에 우리가 내려왔는데 성장주를 사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죠. 그때 뭘 사야 돼요? 경기 확장에 대한, 잘 생각해 보시면 확장에 대한 기초 섹터들이 이미 올랐던 상황이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려감이 내려왔다면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소비재로 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소비재에 대한 공략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슈는 오늘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통위 금리 인상인데, 저는 이제 이 인상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자금이나 금리,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이 부분이 좀 선진적으로 좀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이 테이퍼링 하고 난 뒤에 할 것보다는 제 생각에도 테이퍼링 전에 하는 거는 효과는 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당장은 대신에 이제 단기적인 매를 좀 맞아야 되겠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아마 내일, 모레, 며칠 계속 가면서 각 섹터별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이제 서서히 좀 나오면서 섹터별로 등락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에 대한 그 미국 금리 인상 차를 좀 벌리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항상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 금통위에서는 충분히 지난달, 지지난달 어느 정도 워닝을 줬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금리 인상은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조 변화에 대한 워닝을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놓고도 이렇게 지금 소랑성대가 엄청 깊어지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을 놓고는 얼마나 그게 더 커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시장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섹터별로 내일부터 서서히 충격을 좀 받는 섹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은 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93 초중반까지 넘어갔다가 좀 떨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한주도 소폭 하락하고 오늘 이제 다시 조금 반등을 줬지만 오늘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달러 강세를 놓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싸움인데 결국 매우 이제 매도를 많이 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달러가 기술적인 분야 제가 볼 때 둘 다 있죠. 당연히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어느 정도 간다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 리스크가 나오면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좀 빠지면서 이게 좀 심하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심하게 왔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조정해서 내려가야 되겠죠.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되고 그 이후에 뭡니까?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은 당연히 달러 강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한 참여를 다각도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증시는 대한민국 증시가 제일 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작년에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올 1월 때까지 상승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코로나19 급락하기 위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의 상승률 1위입니다. 코스피가 상승률 2위입니다. 3위가 나스닥이고 4위가 대만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대로 우리나라 증시가 코로나19에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연말 연초까지 뭡니까? 그 후유증이 또 대만이나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크게 오잖아요. 좀 억울하면은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나스닥이나 가장 크게 올랐는데 나스닥은 지금 현재 그쪽은 주체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빠졌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부분인 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달러 강세라는 부분과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의 이동이라는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시장 참여를 저 같으면 국내 주식 7, 미국 주식 3으로 포트폴리오를 올해는 좀 다시 짜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 상승률 성장률을 본다면 어쨌든 달러는 강세로 갈 것이고 어쨌든 자금은 작년에 이머징 마켓에서 크게 빚을 발했다면 결국 유동성이 줄어들 때는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어쨌든 작년 한 해가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이 굉장히 좋았다라면 지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되는 앞으로 향후 1년, 2년은 뭡니까? 미국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게 이제 24년도 금리 인상 단계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본다면 물론 2005년도나 4년도 이때를 가정하면 우리도 같이 좋아지겠지만 항상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2013년도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했던 부분과 흡사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 강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금의 이동과 관련된 유동성의 축소 부분을 본다면 국내 증시 한 7, 미국 증시 한 3 정도 비중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번 다음 주까지 확인해야 될 시장 이슈가 중국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다음 주 중에 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이제 중국이라는 거는 규제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항상 그 반대 급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좀 나왔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고 아마 이제 요게 나오고 어느 정도 잭슨 홀 미팅 이후에 테이퍼링이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그때 이제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지금 안정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증시가 안정화되고 우상향으로 완연하게 들어간다면 결국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 증시 딱 그 중간에서 산업도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두 주체가 강하게 간다라고 본다면 우리 증시에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으로 좀 본다면 지금이 조금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다음 주 정도에 시장이 완연하게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슈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슈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 요런 정도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결국 투자 전략이죠. 그러면 과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항상 강하게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삼성전자 10만 원 될 때까지 가져가세요. 라는 멘트를 드렸던 거는 시장에 명백하게 추세가 있었고 그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의 이동이 있었고 그 자금의 이동이 명백하게 어느 섹터에 몰린다라는 딱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오히려 자금이 줄어들 거라는 건 아는데 줄어드는 그 자금의 재편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자금을 유입을 시켜야 될지 사실 외국인들도 결정 못 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개인 투자가가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가장 강한 주체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한 개인 투자가는 결국에는 가장 힘이 좋은 그 시장의 주체를 따라가는 건데 시장의 주체가 방향성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주체가 지금 돈을 다 빼놓고 일단은 야 잠깐만 있어봐봐. 일단 MMF에 넣어놓고 좀 기다려봐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보자.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IT로 다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경기 관련된 종목에서 뭐 조선이나 기계, 철강, 기초 섹터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그쪽을 이제 건너뛰고 소비재 쪽으로 가야 될지 그럼 소비재 쪽에서 과연 지금 전통 소비재로 가야 될지 아니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소비재 쪽으로 가야 될지 그럼 시장의 움직이는 주체조차도 그 방향성 결정을 못했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글로벌 자금의 특징이 뭡니까? ETF의 자금 이동이죠. 최근에 7월달 들어오면서 6월 말부터 느끼는 점이 뭐냐면 ETF에서 자금이 빠졌다는 소리는 계속 들어오는데 어느 쪽으로 유입됐다는 소리는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ETF에서 강력하게 샀다. 우리가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그 얘기를 귀에 닳도록 들었잖아요. ARKK, AI, 아크 이노베이션 이쪽 뭐 여러 가지 뭐 ETF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출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린다 그렇죠. 그러다가 뭡니까? 지난달 6월달 같은 경우는 반짝 뭡니까? 자율주행차 쪽으로 금액이 엄청나게 몰렸는데 자율주행 ETF 쪽으로 금액이 몰려가지고 자율주행 기업을 사야 되는데 ETF만 들어갔다가 자금이 집행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또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도 뭡니까? 그냥 우왕좌왕해. 야 여기 한번 될까? 하고 들어갔다가 아니면 또 나오고 또 여기가 한번 될까? 아니냐? 야 일단은 빼. 전부 지금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럼 그런 형국에서 우리가 어디에 그냥 배팅을 강하게 하겠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자 어느 쪽이 이 외국인들의 주력 자금들이 이동하는가는 주도주가 될 거냐 보면 계속 이제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그 눈치는 하락할 때 보면 한 70%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왜? 하락할 때 보면 뭔가 손바뀜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본다면 뭐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개별 종목 위주로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주도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을 그럼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본다면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관의 기초생산들 뭐 기계나 철강 일부 있잖아요. 이거 버릴 수 없어요. 왜? 지금 이제 미국도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뭔가 좋아진다는 거는 선반영된 부분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걸 해서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량으로 계속 장기를 보유하면서 여기에 더 투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소비 쪽으로 가야 되는지 눈치를 계속 보면서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명확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보셨겠지만 우리 금리 인상 했어요. 했죠. 이제 우리는 금리 인상 했습니다. 미국 테이퍼링 합니다.
테이프링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 합니다. 뭡니까? 이 향후 2년에서 한 2년 이상은 뭡니까? 금리 인상 기조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 뭡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섹터는 무조건 뭡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섹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 같은 뭔가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잠깐 이제 ATTS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미국 시장이 오늘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고 중간에 코스피가 상당히 장중에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고 특이한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은행주가 장중에 대형 은행주들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금리 인상했으니까 은행주 사야지 하고 딱 봤는데 전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겁나서 못 사는 거죠. 야,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은행주가 마이너스야?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주춤주춤 거린다는 거죠. 근데 주춤주춤 거리다가 장 막판에 되니까 이 종목들이 등락률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망설이는 사이에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오늘 은행주를 관찰했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들이 은행주 쪽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켜가지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싹 쏟아지니까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장중에 한 1% 넘게 2% 가까이 빠지거든요. 왜? 프로그램 매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겁나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은행주가 빠져. 와,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고민하는 사이에 뭡니까? 그 떨어진 물량을 외국인들이 싹 다 받았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지금 매시상 화면을 보시면 신한지주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 금융주, BNK 금융주 23만 주, 기업은행 한 18만 주, KB금융은 무려 60만 주 이상. 이 종목을 60만 주 이상 상위가 굉장히 드물었죠. 우리금융지주도 70만 주 이상. 하나금융지주도 10만 주 이상. 그러니까 촉칭 이야기에서 프로그램 매도로 밀어놓고 뭡니까? 저가에서 외국인들이 은행주는 오늘 싹 다 걷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변화를 본다면 뭡니까? 물론 당장 하루 걷어갔다고 해서 뭐 내일 폭등 이러지는 않겠죠, 은행주가. 근데 이런 류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은행주는 무조건 앞으로 2년간 끌고 간다 생각하고 매집을 해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소비재는 지금 미국 시장이 이번 급락했을 때 소비재 쪽으로 가장 지금 매수세가 몰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를 제가 강조드리지만 아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추천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소비재를 아주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종목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지금 V자형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제가 아까 보셨지만 경기가 된 지 6% 올라갈 때 IT는 3%밖에 못 올라갔다 했죠. 그러니까 V자 반등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후에 시장 반응을 보면서 대응을 해도 저는 시간상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IT를 지금 바닥에 사야 된다면 아주 소량으로 사놓고 조금씩 그냥 분할로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V자형 반등을 노려서 도박같이 들어가는 거는 이미 이번 반등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 기초 섹터는 소량 장기로 하시고 금리상 수혜주는 편입을 해야 되고 소비재는 히든 카드입니다. 잘 보고 판단하시고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 IT 종목은 테이퍼링 이후에 시장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투자 전략 오늘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드릴 말은 오렌 버핏 제가 항상 많이 이 문구를 좋아한다 그랬죠. 지난번에도 갖고 왔던 문구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낼 때 이제 겁을 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겁을 낼 때 그때는 이제 반대로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데 지금이 다 그 분기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겁을 내서 심리적인 우려감으로 밀릴 때 주식을 좀 사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다음 주 초반에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된다면 뭔가 이제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운 장을 겪고 왔습니까? 지난 7월 달, 지금 이제 8월 달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상받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서서히 시장이 바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주도는 당연히 외국인들이 할 거고 요 눈치를 봐야 되는데 만약 외국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면 과감하게 행동을 하십시오. 근데 그때까지는 뭡니까? 이미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와가지고 현금을 마련해가지고 이미 이만큼 떨어졌는데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금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고 리스크 관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 현금을 언제 지금 투입할 것이냐라는 때를 딱 기다리면서 이제 마지막 심호흡을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의 형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시장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수익이 더 좋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튼튼 주식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